한마디로 말해서 예, 오늘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 UAE 논란 정리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김세연, 남경필 같은 철새 정치인들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과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이청준의 눈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YTN에 이어지는 소식과 문화일보의 황당한 유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 편지가 SNS에 돌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한번 들어보시죠. 사면 관련 뉴스를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은 기대도 하지 않았었고 결정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고 싶지 않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의 앞자리에 서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연한 책무다. 공포를 확장시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싸운 것이다. 징역을 몇 년 사느냐는 문제는 사치스런 감상일 뿐이었고 결국 노동자 농민을 짓밟았던 박근혜 정권은 탄핵, 구속됐다.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지만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폭발했다. 광장의 감동은 느끼지 못했어도 담장 밖 세상은 경이롭게 느껴진 시간이었다. 이 순간부터 노동자를 가둔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거라 생각했다. 물리적으로 담장 안에 있느냐, 동지들 곁에 있느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를 탓할 필요는 없다. 네. 한상균 위원장을 잡을 당시는 박근혜가 백남기 농민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 놓고 희생양을 찾던 시기였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로 이어갑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 보도문이 채택됐습니다. 먼저 남북은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 선수단과 응원단이 방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아울러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보도문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2015년 타결한 한일 일본군 위안분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0억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위안부 합의 이행을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 노력과 사과를 언급함으로써 일단 일본 쪽에 공을 넘기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포석을 깐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유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맺은 비공개 군사협약 때문이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2009년 원자력 발전소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약속하는 비공개 군사협약을 주도했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군사협약을 맺어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구체적 경위가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2016년 7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 잠시 중단됐는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진술에 따르면 당시 안봉근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해 이현수 실장이 2억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금이 전달된 뒤 당시 안봉근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흡족해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은 2억 원 뇌물수수 혐의로 이번 주 문고리 3인방 이재만과 안봉근 두 전직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계획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보좌관님 이제 곧 미국에 가셔서 손혜원 의원과 주진영 사장의 토크 콘서트 총연출을 또 맡게 되시는데 행사 장소, 시간 다시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알려주십시오. 네, 미국으로 가고요. LA에서 먼저 있습니다. LA에서 11일 저녁 7시에 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리고요.
공연은 25불 유료 공연입니다. 저희 비행기값 등을 마련해야 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내도 됩니까? 예, 더 내시는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에서 13일 오후 3시 웨스트 23가에 있는 SVA 티어터, SVA 극장에서 있고요. 두 차례 걸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예, 역시 여기도 25불.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이상 내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고 저희가 25불짜리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릴 거라서요. 예. 매우 흡족스러운 공연을 보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1월 11일 저녁 7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그리고 13일 낮 3시 웨스트 23번가 SVA 시어터. 네. 25,000원 정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의 금액이 없으신 분들 많지 않으시겠죠? 그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토크 콘서트니까요. 손예원 의원과 주진영 사장의 토크 콘서트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이군요. 여기는 LA, 그리고 1월 13일 오는 토요일이죠. 이땐 또 뉴욕에서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김성태 의원이 3주 전에 촉발시켰던 대형 사고, UAE 사건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리되는 국면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칼든 청장이 한국에 오면 정리될 거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아니나 다를까 칼든 청장 오는 시기에 맞춰서 김종대 의원 등의 폭로, 그리고 조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드디어 변모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예. 예, 좀 충격적이라고밖에 드릴 말씀이 없고, 차라리 박근혜 씨처럼 국정원에서 특활비 받아서 화장하고 미용 시술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정말 외교 참사이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한미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유일하게 군사방위 조약을 서로 체결하고 네. 나라를 보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전시작전권은 그래서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남의 나라, 그것도 전 세계 가장 대형 화약고인 중동에서의 전쟁에 자동기획 옵션을 달았다는 것은 보면서 잘 믿기지 않고요. 예. 이게 남의 얘기를 건너서 오는 거였으면 사실은 이것도 뭔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해봤겠지만,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약을 했던 당사자가 직접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MB가 원전을 파는 과정에서 프랑스하고 경쟁을 했는데, 프랑스 쪽에서 핵 우산 옵션을 제안했지만 아랍에미리트가 끝내는 한국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원전을 사주기로 한 건데, 알고 봤더니 MB가 유사시 아랍에미리트에서 군사적 변란, 사변이 발생하면 우리 군을 투입해드리겠다,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거죠. 네네. 이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외교 참사인 거죠. 예. 사실은 이것이 이제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런 양해가 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정보력이 많이 떨어진 조선일보가 이제 기사를 내고, 이 기사 내용이 나오기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서 뭔가 한번 좀 당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폭로를 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간 거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 단계도 사실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임종석 실장의 노력에 힘입어서 칼든 청장이 와서 아랍에미리트와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맹 관계로 맺기로 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는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거꾸로 UAE 관련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특히나 참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니까 참전은 없을 것이니까 그냥 저쪽에다가는 양해각서에다 서명을 해줬다라는 이명박 측의 해명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명박의 해명이 이런 거죠. 일단 저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원전은 팔아야겠고 뭐 어차피 뭐 무슨 별난 같은 게 일어나겠느냐. 따라서 별난이 발생하면 뭐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뭐 다시 비 좀 받든지 말든지 하고 일단 계약부터 완성시키자. 이러면서 이게 지금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예멘과의 사이들이 나빠지면서 실제 군사적 옵션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관측통들이 하는 얘기는 아랍에미리트가 실질적으로 군사 옵션에 대한 요청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 내전에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개입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야 지금 우리가 전쟁 벌어졌는데 니들이 와서 도와야지 약속했잖아. 이러면서 한국 쪽에다가 파병을 요청했다. 뭐 파병을 요청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원조라든지 뭐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고요. 그 부분은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 젊은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갔는데 아니 씨발 갑자기 중동으로 데려가더니 알 수 없는 전쟁에 개입해서 싸우라고 이렇게 요구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은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반원법적으로 하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김종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탄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이미 퍼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항상 보여줘 왔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국방장관도 직접 방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되지 않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투입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다른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칼돈 청장이 한국에 와서 악수를 하면서 문제를 일단은 마무리한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됐는데 김성태 의원 뭐라고 하실지 전 정말 궁금하고요. 김성태 의원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청와대는 아무 얘기도 없냐? 왜 김종대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떠벌리느냐? 아니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예, 그런데다가 이제 또 어제 원내 대책위 회의에서는 칼둔 행정청장의 방안으로 정부가 일으킨 외교 참사가 수습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좋은 뉴스다. 라고 하면서 한국당이 칼둔 행정청장의 방안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외교 참사에 주어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자기들 외교 참사를 수습해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혹시 이런 뭐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정말 참사죠. 이 외교 참사를 일으켜놓고 이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포장을 하는 건 정말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지 않나. 처음 의혹 제기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외교 문제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할 땐 2탄, 3탄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1탄을 터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2탄, 3탄으로 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외교 관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교 관계라는 건 또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많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채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뛴 채널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 제기를 해놓고 그것이 자기들 정부 시절에 비밀 양해각서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걸 알고 나서 뒤늦게 수습을 하려다가 잘 못하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공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빚는 이거야말로 참사인 거죠. 저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것, 양해각서 체결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모두 다 규명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국회 내에서라도 해당 상임위를 열어서 비공개로라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방부의 양해각서 내용을 번역하던 외교부 직원들이 이건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제 김종대 의원이 폭로하는 걸 저는 보면서 외교에는 여야가 없거든요. 국익을 가장 먼저 따져야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저지른 것도 자유한국당. 그래놓고 수습을 저희가 하는데 그 수습을 하는 과정을 외교 참사라고 부르는
이 뻔뻔함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예. 앞서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주목되는 거 또 하나가 전쟁 비축 물자라고, 전쟁이 나면 초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써먹을 용도의 탄약인데 30일치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량이 없어서 사흘치밖에 없었지만 이걸 빼돌려서 반출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고 계속 다른 요구가 들어오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그 모든 군사적 요구를 맞춰줄 수가 없으니 양해 각서에 대한 내용을 고치러 간 거겠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예전 정부가 무리하게 했던 일들을 취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겼다면 생겼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변기 밖에다 싸놓은 똥을 닦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똥 냄새가 난다고 욕을 한 거였거든요. 싼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야지 이걸 치우는 사람한테 문 열었다고 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너무 적절한 비유인데 아침 식사하시면서 혹은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식욕을 막 부추기는. 예. 죄송합니다. 제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 아닙니다. 쇼킹하지만 적절한 예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자유한국당. 정말 참 수습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도무지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자칫 혼수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래서 뭐 요즘 세간 별명이 혼수 상태이신 분이 발표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깔아준 밑밥 그냥 덥석 물었다가 아주 빅엿을 먹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가 왜 요즘 틀리냐 이것도 같이 좀 보셔야 하는 게 신문의 가장 큰 힘은 정보력에서 나옵니다. 힘의 원천은 정보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을 쓰는 방법은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거든요. 정보를 알지만 내가 네 기사는 덮어줄게 라는 것을 큰 힘으로 가지고 은밀한 딜들이 원래 이루어지는 것인데 청와대 인적 구성이 바뀌면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도 조선일보 들고 다니면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대책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발발발발 떨었죠, 그냥 그때는. 네네. 그런데 뭐 이제 SNS의 영향력이 많이 커지고 조선일보의 아젠다 세팅 능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저는 같은 시기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청와대 뭐 핵심 라인을 포함해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예전처럼 조선일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기조가 달라지니까. 또 조선일보에게 겁먹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정보를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정보를 드릴 테니 나를 잘 부탁한다. 다음번에 혹시 나와 관련된 기사가 날 일이 있으면 기사 좀 막아달라 이런 부탁이잖아요. 사실. 보험용도. 예, 보험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사를 크게 내서 홍보시켜주는 것은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인 건데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사가 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기자들이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는 조선일보와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들 숫자가 전 현격히 줄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바탕에서 놓고 봤을 때 조선일보가 예전처럼 정확한 정보로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 사태가 파악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김성태 의원과 조선일보가 UAE와 관련돼서 이렇게 맹공을 했을 수가 없죠. 조금만 더 알았다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임종석 실장이 왜 갔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건 특히나 청와대 쪽에서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겁니다. 밖에서 들은 얘기들, 뭐 이거 원전 때문에 난리가 났다더라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은 정보는 있었지만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그래서 갔다라는 크로스 체크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사가 나갔고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저 근데 이렇게 자꾸 틀리는 신문은 점점 더 앞으로도 틀리게 되어 있다. 인 것이고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조선일보에게 정보를 상납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외교 참사가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폭로가 시작되고 본인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뼈저린 교훈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에 겁먹지 않는다. 참 이것만큼 민족에게 희망이 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언론사로서의 역할은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 무슨 조선일보가 언론입니까? 정보를 상납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몸보신을 하는 것은 이제 중단해야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주신 신간 양육가서를 선물해드립니다. 아이의 성장과 성격 형성은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도서 양육가설은 오히려 아이가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성장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책, 뉴욕타임즈가 주목한 올해의 도서 양육가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하시면 됩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환입니다. MB고속과 적폐청산,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중당.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하여간 겨울은 철새의 계절이긴 한데 예, 참 네. 씁쓸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둘 다 바른정당을 탈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세연 의원은 자유당에 복당한 거고 남경필 지사는 아직 복당 안 한 거고 이런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뭐 근데 결국 자유당 가지 않겠어요?
네, 뭐 저야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려고 나오셨겠죠, 남경필 지사도요. 예. 저는 이 두 분이 평소에 뭐라고 떠들고 다녔는지는 뭐 이미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예. 이 두 분이 자기가 떠들고 다닌 것에 대해서 너무 쪽팔린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이 여담이지만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김세연 의원이 제 과 1년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 후배들을 만나면 후배들이 저한테 형 세연이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세연 의원의 얼굴이나 뭐 이름도 전혀 기억이 안 났고요.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나요. 2학년이 제가 될 때 과 1년 후배 중에 새로 신입생 중에 돈진재로 불리던 부산의 김진재 의원 아들이 입학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네. 부산에서 거부로 통하지요. 김진재 그렇죠. 전 의원. 예. 네, 그러니까 별명이 돈진재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김세연 씨가 지금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고 벌써 3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그 언론 기사들을 접하면서 너무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후배들을 보면 이상호 선배가 남기신 불멸의 명언,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김세연 의원은 제 대학 후배라는데 마음 같아서 제가 안면이 있는 사이고 아는 사이였으면 사석에서 만나서 넌 정말 내 후배니까 반쯤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세연 의원이 바른정당이나 뭐 자유당이나 보수정당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자들이 한국의 정치를 너무 심하게 좀먹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자들은 정치에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살아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만 선배니까 후배에게 뭐 폭력적으로 말을 하거나 반말 찍찍하고 이런 게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김세연 같은 사람에게는 제가 1년 선배라는 권한을 한 번쯤 행사하고 싶기도 해요. 네, 사석에서 만나면 한 반쯤 이렇게 패놓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야, 우리 그 이완배 기자님이 상당히 빡치셨네요. 예, 상당히 빡쳤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목소리가 좀 낮아서 잘 모르시는데 선배로서는 굉장히 혹독한 선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 모형인데요. 경제학에는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게임 이론의 모형이 있습니다. 원래 장 자크 루소가 예화를 만든 것으로부터 발전한 게임 이론의 모형입니다. 예. 어떤 부족이 사슴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그 부족원들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10명이 산 아래부터 포위망을 구축하고요. 산 위로 뭐 꽹가리 같은 걸 막 치면서 사슴을 산 정상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몰고 가면 사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슴만 잡으면 그 부족 전체가 일주일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꽹가리를 꽹꽹꽹 치면서 사슴을 몰고 가는데요. 한 사냥꾼 눈앞에 토끼가 탁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때 그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몰이 대열해서 이탈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9명이 아무리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도 한 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사슴이 그리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말은 10명 중에 한 명만 대열을 이탈해도 부족 전체가 사냥에서 허탕을 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예화를 가지고 게임 이론 모형을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그 10명의 사슴 사냥꾼 중 한 명이라면 사슴을 몰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토끼가 나타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요게 이제 그 게임 이론의 질문입니다. 예.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토끼를 잡는 유혹에서 벗어나서요. 사슴을 정상까지 몰고 가면은요. 사슴을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나는 일주일치 식량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토끼의 눈이 멀어서 토끼를 쫓아가면 토끼는 잡을 수 있는데요. 토끼는 워낙 작은 동물이니까 내 가족이 먹을 하루치 식량밖에 못 얻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일주일치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사슴 사냥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일주일치 식량이 눈앞에 토끼 하루치 식량보다는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보면 실제로 많은 사냥꾼들이 사슴을 포기를 하고 눈앞에 토끼를 쫓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쫓는 게 일주일치 식량을 얻으니까 유리한데 문제는 내가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쫓아도요. 동료 사냥꾼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배신을 해서 토끼를 쫓아가면
사슴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딱 한 명만 배신을 해도 일주일치 식량을 얻는 게 아니라 빈손 허탕을 치고 와야 돼요. 예. 그럴 바에는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거라도 쫓는 게 유리한 거죠. 10명 중에 1명이라도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냥꾼은 눈앞에 토끼가 보일 때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토끼를 안 쫓고 멍청하게 정상까지 올라가면 자기만 허탕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예. 이 사슴사냥 모형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슴사냥 게임의 사냥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를 고민하신 다음에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면요. 첫째, 나와 이 사슴사냥에 동참한 10명의 동료 사냥꾼들이 믿을만하다면, 의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토끼가 눈앞에 나타나도 누구도 토끼를 쫓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 같은 신뢰가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쫓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일주일치 식량이 생기죠. 예. 그런데 만약에요. 나하고 이 사냥에 동참한 10명의 사냥꾼들 중에 딱 1명이라도 믿을 수 없다면요. 이때는 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그게 유리합니다. 공 치는 것보다는 하루씩 토끼라도 잡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이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우 자주 접하는 모형입니다. 조직 전체의 성과, 전체의 이익 이런 것들하고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자주 접하는 이 모형에서 핵심은 과연 나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1명만 믿을 수 없다면 완전히 이 사슴사냥은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1명만 배신할 것 같으면 나도 배신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모두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유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하죠. 우리가 한국 정치를 보면 정치가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뭐 김세연 의원이 뭐라고 저 나이에 국회의원 3선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김세연이라는 분이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으로서요. 예. 그런데 왜 3선이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진재라고 불리는 지역 유지였고 뭐 들리는 소문에는 부산 금정에서 김진지한테 장학금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부자가 이제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김세연 씨도 그거 부정 못할 겁니다. 당신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걸요. 제 기억에 2008년인가 그 한나라당 공천받고 무소속으로 김세연 씨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을 때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그냥 김세연 이름으로 돌릴 때하고 고 김진재 의원 아들 김세연으로 돌려봤을 때하고 여론조사가 10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세연 씨가 그 금정구 지역 곳곳을 누빌 때 선거운동 방식을 확 바꿔서 선거사무소 벽면에 대형 현수막에도 아버지 사진을 배경으로 놓고요. 거리 플래카드에도 김진재의 아들 김세연이 금정구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야, 그렇게 저 아버지 팔아서 정치하는 건 박근혜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참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김진재의 아들 김세연이 금정 이게 무슨 뭐 봉건사회도 아니고요. 근데 뭐 이까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남경필 지사도 아버지 후광으로 정치를 했다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따위로 금수저를 물고 나서 정치를 하는 자들 중에 뭐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 입당하고 뭐 또 정의로운 척 하다가 새가 불리해지니까 다시 쪼르르 자유당으로 튀어가는 한심한 작대를 김세연 씨가 하고 있다는 건데 예. 제가 이런 행태를 보면서 그게 김세연도 혼자만 쪽팔리고 많은 일이면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김세연 씨 이야기 안 합니다. 김세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 사람 이야기하느라고 청취자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겠습니까? 문제는 김세연 같은 지저분한 철새 한 마리가 있는 게 우리 정치를 엄청나게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를 좀 더 나은 정치로요. 그러니까 보수건 진보건 품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 구조로 만들려면 정치인들 모두가 이 품격 있고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사슴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고 정의로운 정치라는 사슴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품위를 지키고 이탈을 하지 않아야 사슴을 얻는 겁니다. 근데 딱 1명만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슴사냥 게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동료 간의 신뢰가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 1명만 배신할 것 같은 느낌만 줘도 모든 사냥꾼들이 토끼를 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치의 대의, 정의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요. 당장 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걸 쫓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김세연 씨 같은 싸가지 없는 정치인 1명이 나오면 너 1명 쪽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야 어차피 제가 배신해서 이익을 챙긴다면 나도 김세현처럼 하는 게 유리하겠다. 왜 내가 나 혼자 사슴 쫓다가 손해를 봐야 돼. 나도 토끼 보이면 펴가야지. 라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현 씨 너 같은 놈 하나 때문에 나라 정치 문화가 개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과거에 홍준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유명한 경제학 법칙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 한 8개월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 법칙에서 우선 구축이라는 말은 진지를 구축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이게 구축이라는 게 시설물을 쌓아 올리는 뜻이 아니고 애초에 번역을 좀 잘못한 건데 어떤 세력을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자가 내쫓을 구자고 예. 축자도 쫓을 축자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악화, 나쁜 화폐가 양화, 좋은 화폐를 쫓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였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왕실의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황당한 꼼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그 화폐를 은화로 만드는데 왕실이 갖고 있는 은이 부족하니까 보통은 이제 은화가 은이 100%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은이 20%밖에 들어가지 않은 저질 은화를 다량으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꼼수를 엘리자베스가 쓴 거죠. 그런데 은이 20%밖에 함유가 되지 않는 불량 은화, 악화죠. 이 악화가 유통이 되니까 황당하게도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은이 100%가 들어있는 좋은 은화, 양화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전부 다 왕실에서 찍어낸 저질 은화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던 엘리자베스가 당시 왕실의 재정 담당 고문이었던 그레샴이라는 귀족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런지요. 이랬더니 그레샴이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이게 그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손에요. 두 종류의 은화가 지어져 있습니다. 순도 100%짜리 양화죠. 다른 하나는 순도 20%짜리 악화입니다. 그런데 악화건 양화건 아무거나 들고 가도 시장에서 똑같은 가치로 쳐줘요.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가치로 인정받을 건데 누가 미쳤다고 좋은 은화 들고 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나쁜 은화로도 똑같은 가치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은 은화는 장롱에 고이 모셔놓게 되는 거죠. 은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 결국 시중에서는 나쁜 은화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나쁜 은화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현상이라는 건데 이 법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영어로 그레샴의 법칙을 설명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Bad money drives out good if their exchange rate is set by law.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녁은 맛있게 먹으라 이런 뜻인가 보죠.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bad money, 악화죠. 나쁜 돈이 good money, 좋은 화폐를 언제 쫓아내느냐. their exchange rate, 교환 비율이요. set by law, 즉 법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도 20%짜리 악화건, 순도 100%짜리 양화건 모든 값어치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같은 값어치로 인정을 해주는 순간 무조건 20%짜리 악화가 100%짜리 양화를 몰아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런 꼴이죠.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10수년 동안 개판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치적 악화가 양화를 계속해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 민중들을 바라보는 정치는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김세현 같은 양아치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요. 김세현 같은 양아치 철새들이 한두 명이 당선되면 그 한두 명 당선되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김세현처럼 살아도 국회의원이 되고 박주민처럼 살아도 똑같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김세현이나 박주민이나 악화나 양화나 교환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국회의원입니다. 이러면 누가 박주민처럼 살려고 하겠냐고요. 김세현처럼 살면 대접이 개판이 되고 박주민처럼 살면 국민들에게 더 칭송을 받고 이렇게 교환 비율이 차별이 있어야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세연하고 박주민하고 똑같은 비율로 국회의원 대접을 받으니 다들 김세연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뭐 힘들게 박주민처럼 살아. 뭘 힘들게 그렇게 국민을 위해. 야, 김세연처럼 드라마틱한 철새로 살아도 아버지 발 믿고 다 국회의원 되더라.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 다들 악화만 사용을 하려고 하죠. 이래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짜리 은화를 100%짜리 은화하고 동등하게 대접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양아치로 살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그 한 사람 뽑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이 생각이 전염이 돼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금정구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는 김세연 같은 철새 양아치를 꼭 떨어뜨려 주십시오. 악화는 악화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화를 쫓아내지 못해요. 저 따위 양아치 국회의원들을 하나둘씩 용인을 하면 악화가 계속해서 양화를 쫓아내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슴사냥 게임에서도 살펴봤듯이 저런 철새를 하나 용인하면요. 사슴사냥이라는 정치 게임에서 신뢰가 박살이 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김세연처럼 사는 게 유리해져요. 그러면 우리 정치는 끝없이 퇴보하는 거죠. 예. 최근에 이런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장제원, 김성태, 김세연 이렇게 염치를 쌈싸먹은 정치인들인데요. 장제원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럴 수 있는데 김성태 씨는 노동자 출신이어서 뭐 왜 그런 겁니까? 아무리 한국노총이었어도 어쨌든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쪽으로는 워낙 노동계 출신이 많으니까 자기 순번이 안 돌아온다고 판단해서 노동계에 사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수요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빠른 번호표를 받지 않겠어요? 뭐 김용민이도 뭐 그런 생각으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에이, 아니시잖아요, 그거는요. 8시간 만에 아웃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사람도 정말 나쁜 악화인 거죠. 저는 노동운동가들이 정치를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치를 하고 싶은 노동운동가 후배에게 너무나 안 좋은 악화의 사례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같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좋은 노동운동가들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도 국회의원 되는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악화의 씨앗이 돼서 정치판의 양화를 구축하고 한 명의 배신 때문에 사슴사냥 게임이 망가져버립니다. 비신뢰와 배신의 아사리판으로 정치를 만드는 거죠. 제가 오늘 김세연 의원의 행태가 하도 한심해서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정치가 보다 국민들을 위하는 수준 높은 사슴사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저런 철새 정치인들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슴사냥 게임 그레점의 법칙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갔죠. 이번 세무조사를 맡은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은 검찰로 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처럼 국세청장이 하명하는 굵직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인데요. 이를 두고 조선일보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전 회장이 이끌던 회사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태광실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비교하며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는 누가 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세무사찰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는 정확하게 정치보복의 데자뷰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두 세무조사가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 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소위 기관 간의 내밀한 어떤 첩보에 기초해가지고 느닷없이 관할을 뛰어넘어서 했던 그 특별 세무조사고요. 이번 다스와 관련된 BK 의혹, 지지허 다스의 비자금 120억 등등의 여러 비자금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탈세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울러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2007년 검찰 수사 그리고 이듬해 특검까지 거쳤는데도 의혹은 10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있죠. 또한 최근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당시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의 존재를 파악했었다. 다스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의 횡령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죠. 이 120억 원이 실제 횡령인지 아니면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에게 전달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세청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번 다스 세무조사를 비판하며 과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권의 기획세무조사였다 이렇게 인정해버렸는데요.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한승희 현재 국세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충청 남부와 호남에는 낮부터 내일까지 눈이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의 많은 곳은 20cm 이상, 충남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 전주 영하 3도, 부산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PPL 타임입니다. 판촉물 전문 쇼핑몰 내 PR. 이제는 이 상품까지 만들어내네요. 안철수 대표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용이라고요. 실망입니다. 여기 문바 쇼핑몰 맞지요? 근데 특이하네. 국내에서 개발한 전무후무한 1인용 접히는 눈썰매 스노우싱. 접으면 A4 용지 절반만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서 보관, 휴대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3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 전원에게는 한 개씩 별도로 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좋은 제품 자꾸 만들어내는 내 PR. 딴 쇼핑몰은 어떡하라고? 내 PR 실망입니다. 검색창에서 내 PR 검색하세요. 새싹 땅콩차 사려, 새싹 땅콩차 사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전창걸 씨가 잠꼬대하는 소리입니다. 전창걸몰닷컴에서 새싹 땅콩차 찾아주세요. 새싹 땅콩차 사려, 2+1. 새싹 땅콩차 사려. 홍준표 대표님, 불 났어요. 불이 났을 적에는 화재 손해 1억 원 실손, 주택 화재가 나서 임시 거주비가 필요하면 하루 10만 원, 화재 배상 대물 1억, 대인 1인당 1억, 화재 벌금 2천만 원, 도난 손해 1,000만 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6대 가전제품 수리비 100만 원, 목조주택, 철골주택 가입도 가능. 이렇게 월 10,000원 화재보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자유한국당이 등신 같다는 그런 여론이 불붙었어요. 김용민 브리핑도 문재인이한테 뺏겼구만. 지금 전화하세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02849-9730. 한국농업인대상, 충남농어촌 발전대상,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까지 받은 농가. 바로 정성농장입니다. 정성농장과 함께하면 어디 따로 거치지 않고 직거래하시는 겁니다. 이회창 총재님? 두 주인에 사용해보고, 제품이 불만족스러워서,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성농장이 다 있나 싶으면은, 무조건 환불해드리지요. 반송 택배비까지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 041-754-0884, 041-754-0884.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술자리 절대강자 굼벵이 파워 술친굼 아시지요? 이건희 회장님, 우리 삼성 직원들한테 술을 먹이고 또 술친굼도 먹였더니
회식한 보람이 없어. 다들 다음날 쨍쨍하니까. 조는 놈도 없고 속쓰리다고 점심 거르는 놈도 없고. 그 술친구에다가 뭘 넣는 거야? 하여간 술친구 너 때문에 오늘 내가 발전했어. 회사가 발전했어. 신규 회원에 가입한 후 첫 구매 고객에게 4 더하기 4박스 사면 2박스 드리는 혜택을 드립니다. 술친구 공식 쇼핑몰에서 말이죠. 강력한 아침 네이버에 술친구 검색하시거나 1800-6649 1800-664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기혁입니다. 미궁 대장사랑, 그 대장청소약도 못하는 폭풍설사,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똥을 봤다, 이런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연보흠 기자가 전하지 않습니다. 미궁 유산균사랑, 소비자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화답하고자 유산균사랑 50% 할인한다고 합니다. 유산균사랑 4종 중에 원하는 제품 2가지 이상 선택하면 무조건 50% 할인.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는 미궁 대장사랑. 비타샵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경험하세요. 유인태 전 의원님? 특별한 운동 없이도 몸이 가벼워지고 그 효과도 있다고 하는구만. 비타샵은 살 빼기에 더해서 요요 격파까지 2가지 주특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인태 의원님.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이거를 식사 대용으로 하면은, 잠이 잘 오신다는 얘기군요. 잠을 잘 자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요? 농담이고,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이거 식사 대용으로 하면은, 큰 다이어트 효험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타샵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에게 1kg당 10,000원씩 환불해드립니다. 살 빠지면 그만큼 환불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분에게 유명하지요. 약국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그 주사를 괜히 맞은 것 같습니다. 마늘 주사, 배곡 주사, 태반 주사, 그딴 거 필요 없고 피부 노화 방지의 특효약인 뉴트리션 닥터스의 플라센타 콜라겐 골드 경험해 보세요. 영아야, 영아의 날씨에도 좋대. 홈페이지는 ndoctors.co.kr입니다. 1688-5807. 학습의 기본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는 초등어휘 3천은 이미 유명한 어휘력 강화를 위한 교재로 알려져 있죠. MB님.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실력을 뽐내는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랍에미리트로 이민 가라. 농담이었고요. 초등어휘 3천으로 선물하세요. 네이버에서 초등어휘 3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281-2521. 바보 국물팩으로 잘 알려진 바보 멸치. 명절을 맞아 다양한 종류의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님.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사려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가격대, 그러니까 2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그걸 주문했을 적에는 최고의 상품을 받는다고 봐요. 문자 혹은 전화로 팟빵이라고 말씀하면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보는 거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아니, 민중당까지 광고주야? 민중당?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자유한국당도 광고하면 어떨까?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수도권은 말고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왔는데 하여간 눈 소식은 어디에 눈발이 내리든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가 사는 곳에는 살짝 밤사이 내렸던데요. 예.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새벽에 무슨 빗질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눈을 쓰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어머님 계신 곳에 전화해봤더니 눈이 많이 왔다네요. 지리산. 예. 네, 거기는 눈이 많이 와서 걷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청준의 눈길이 떠올랐습니다. 명장면이죠. 그 장면을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 이청준은 너무 유명한 작가여서 7, 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작가죠. 당신들의 천국부터 시작해서 걸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30권이 넘는 전집으로 정리돼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지적이고 깊이 있는 작품들 많이 쓰는 반면에 우리 서편제라는 영화 잘 아실 겁니다. 장인들의 삶들을 다룬 소설이나 또 이런 서정적인 소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편이 눈길이라는 소설입니다. 예.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77년에 처음 나온 작품인데요. 이 소설 읽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77년이면은 한참 새마을 운동이 절정에 오를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붕 개량하고 담도 쌓고 했던 때입니다. 이 소설이 바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인데요. 아마 장흥을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식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찾아가면은 늘 미안하죠. 그러니까 우리 화자인 나는 계속 묵은 빈문서를 떠올려요. 내가 어머니에게 빚을 진 건 아닌데 뭔가 이 묵은 빚을 진 것처럼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우리 늘 그렇잖아요. 집에 내려가면은 그 시골 살림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니까 빨리 올라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또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서운하면서도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올라오면은. 이런 이산 상태가 굳어지다 보니까 헤어짐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남들도 다 지붕 개량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집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돈 들어가는 소리니까 뭔가 불만스럽죠. 이 나이에 무슨 집을 또 새로 고친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또 어머니 생각은 달리 있었습니다. 내가 편하려고 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죽었다고 찾아올 텐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제대로 손님들을 문상 온 사람들을 모실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런 어른들의 마음 씀씀이를 읽어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외가 아닐 텐데 이런 얘기들이 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집 얘기가 등장해요. 근데 이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단칸방에 보잘것없는 살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잘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는데 형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집과 살림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살림살이로 옮겨왔던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갔던 그 며느리, 그러니까 나의 아내죠. 아내가 이리저리 물어봅니다. 왜 이 집으로
있어 오셨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영화에서도 아주 눈물겨운 장면인데 그럴싸한 집을 두고 지금 옹색한 집으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 나는 도시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찾아오면은 이런 옹색한 집에서 재우기가 싫어서 그 옛집, 그러니까 괜찮았던 집에서 하루를 재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새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그 집에 아들을 하룻밤 재우고 싶어 합니다. 그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팔린 집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찾아오자 그 집에서 하루를 재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때 어머님 마음은 어떠셨어요? 지금 며느리하고의 대화입니다. 예. 마음이 어쩌기느냐. 팔린 집이 남아 거기서 하룻밤 저 아그를 재워 보내고 싶어 싫은 골목 드나들며 마당도 쓸고 걸레질도 훔치며 기다려온 애미였는데 더운 밥 해먹이고 하룻밤을 재우고 나니 그만만 해도 한소원은 우선 풀린 것 같더구나. 그래, 어머님은 흡족한 기분으로 아들을 떠나 보내셨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머님은 정말로 그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 보내실 수 있으셨을까 말씀이에요. 아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치더라도 어머님 자신은 그때 변변한 거처 하나 마련해 두시지 못하셨을 처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팔린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자식을 하룻밤 재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워 보낸 새벽에 아들을 다시 도시로 보내야겠죠. 그 장면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문학사에서 어머니와 자식의 아주 슬픈 동행을 드러내주는 아마 압권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아들을 깨워서 뜨거운 밥을 해 먹이고 발에다 주겠다면서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어린 자식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도 모른다. 동구 밖까지만 바래다 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잿길까지 나를 좀 더 바래다 주마 우겼고 그 잿길을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장로가 났을 때까지만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애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은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 맞다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장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는 아직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면소 차부는 면소재지가 있는 터미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의 집이 된 옛 집에서 몰래 잠을 자고 새벽에 그 집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서 눈에 선합니다. 우리 김 PD는 어쩌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고등학교를 도예지에 다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가곤 했는데 집에 가면 늘 속이 상하죠.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한 번씩 쌈이라도 하면은 멀리까지 어머니가 따라오셔서 70년대만 해도 한국 산업 중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가발 산업이 있었습니다. 오, 가발 산업이요? 네. 그래서 시골의 엿장수 아저씨들이나 고물장수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샀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긴 머리카락. 저희 어머니 오랫동안 낭자 머리를 하셨는데 오랫동안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서 모아두었다가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하고 싸우고 제가 나올 적이면 어머니가 몰래 뒤따라와서 그 머리카락 팔아서 모은 꼬깃꼬깃한 돈을 1,000원짜리를 쥐어주곤 했었습니다. 예. 참 생각하면은 못난 아들이죠. 못된 아들이고. 그 기억이 너무너무 선해요. 예, 어머니하고 지금 여기 애실이 단반이 나오는데 정말 애실은 동행을 합니다. 그땐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눈이 오니까 이제 발자국이 쭉 찍혀 있겠죠. 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 기억이
아슬하게 남아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눈물이 글썽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옛 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이건 지금 아내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걸 나가 엿듣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아들은 떠나고 버스는 떠나고 난 다음입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겠냐. 지금까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려니 그제서 동력 하늘이 훤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눈에 선하죠. 자식이 새벽 차를 타고 떠났고 이제 어머니는 다시 터미널 의자에 앉아서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이렇게 며느리가 묻습니다.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은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겠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장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님은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 뿐이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듯만 싶었지.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겠냐. 오목오목 디뎌놓은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지.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발길을 빌고 왔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갑자기. 교수님 이 작품에 굉장한 감정이입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잘못 책을 고른 것 같아요. 이 추운 겨울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억을 몰래 엿듣듯이 이제 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게 묵은 빚이겠죠. 이런 게 하면 묵은 빚일 텐데 참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의 아픈 마음들을 시린 마음들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남 얘기가 아니어서 절절하게 와닿기도 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나는 미안한 나머지 잠자는 척하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있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아련하게 들려옵니다. 요 구절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구나. 이때 뇌는 며느리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내가 뒷산 잿등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랬던 건 아니란다. 산사한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삼봄뚱이 깃들일 때 마련이 안 되겠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침 햇살이 활짝 퍼져 들어 있는 뒤 눈에 덮인 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더구나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 뒤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갖고는 그 햇살이 부끄러워 차마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갈 수가 있더냐. 그놈은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서 그럴 엄두가 안 생겨나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네, 이제 남의 집이 된 옛집을 바라보면서 또 자식도 떠나고 난 그 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그 잿등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등성이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망연하게 앉아 있었던 어머니 얘기로 이 눈길이란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증오감도 있는 주인공. 어떤 일로 인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고향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적 화해를 만나게 되는 이른바 귀향형 구조라고 하죠. 네, 너무 전문적인 말씀이에요. 예. 아니 뭐 저도 누군가 한 말을 그냥 옮기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 귀향형 소설인데 고향이란 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인물은 늘 어머니거나 아버지죠. 그 어머니를 통해서 기억을 환기하고 그 환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확인하곤 하죠. 그게 고향의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이산가족이 되어서 고향도 잊고 살고 그리고 다 병원에서 태어나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고향마저도 잊고 사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자나 고아가 될 텐데 그때 또 어머니는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전히 눈 때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을 두고 양가적인 감정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자식 노릇을 못한 자신이나 자식 뒷바라지를 못해준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기적인 인물이고 어머니는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지만 집안의 옛 영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과 자식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책감, 자식에게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깊은 한을 가진 그런 노인으로서 그런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다. 네, 상처와 아름다운 기억까지 함께 간직한 곳이죠. 예. 그래서 이 상처도 늘 들여다봐야 되듯이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지 상처의 길인지 아름다운 길인지 되새길 수 있는 것도 고향이라는 거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교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2인자로 불리는 칼돈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됐지요.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를 초치는 분이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태영 전 장관이 편지를 보내왔네요.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2009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제가 아랍에미리트 연합과의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고백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악화를 수습하는 데 있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아이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짓을 했군요. 혹시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봐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이렇게 말했던 게 아랍에미리트 연합 파병을 뜻하는 거여서요. 아이고, 원전이 도대체 뭐라고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는 정말 차근차근 천천히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김태영 전 장관님, 뭐라고요? 차라리 얼른 감옥에 집어넣어 달라고요. 천천히 조사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빨간색 마티즈 탈 수도 있다고요. 마티즈가 어때서요? 경차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네? MB에게 보고했다고 하면 반역죄로 형장의 이슬이 되기 전에 북한산에서 이슬로 발견될 거라고요. 아이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님, 등산 마니아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야간 산행은 위험하니까 아침에 다니세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님에게 형장의 이슬, 아니 아침 이슬 띄워드릴게요. 가수 양희은 씨가 불렀습니다.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이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YTN 사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더라고요. 별다른 소식이 있죠. 네. 미디어 오늘에 안 나와서 몰랐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저희가 한 8일쯤에 뭐 다른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10일쯤에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 오늘 지면도 보시고 또 김용민 브리핑도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일단 엊그제, 그러니까 8일 저녁에 발생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예. 최남수가 징계 카드를 결국 꺼내들었어요. 예. 최남수가 이제 8일 입장을 내서요. 일부 구성원들의 위법 행위로 사장이 출근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회사는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구성원 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관련법에 의거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민법 및 사규에 의거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위법행위 과정에서의 근무지탈, 업무 태만, 무단장비 사용 등의 행위는 사규 위반 행위로서 인사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징계하겠다는 경고죠. 이게 그 2009년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랑 인터뷰를 한 YTN의 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거 완전히 그 낙하산 구본원과 뭐 배석규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데 예. 그것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최남수나 구본홍 또 배석규나 다 같은 본질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같은 본질인데 여기서 더 최남수 사장을 더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바탕으로 사장이 돼놓고 이제 와서 그 사장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구성원들을 쳐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악질이다라고 뭐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어쨌건 지금 이런 최남수의 협박에도 지금 YTN 구성원들은 출근 저지 운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남수가 9일에 회사에 나오긴 했는데 뭐 11시경에 필요한 결제를 마치고 회사를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예. 8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최남수가 기자회견을 할 때 사복 경찰들도 나와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 노사 간의 지금 갈등 상황이 좀 심각해졌기 때문에 노사 간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우려하는 좀 그런 상황은 없고 오히려 이런저런 오해만 부르는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회사가 불렀어요? 회사에서는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면 뭐 프레스센터가 불렀냐라고 하니까 뭐 프레스센터도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남대문 경찰서에 확인해봤는데 좀 충돌 상황이 좀 우려돼서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온 거다? 네, 그런 것 같고요. 예. 노동조합은 이제 파업으로 돌입을 할 것 같아요. 원래 지금이 임금 교섭 중인데 이 교섭이 9일날 그러니까 어제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파업 요건을 갖추긴 했고요. 예. 이미 YTN 노조가 지난해 12월에 파업 찬반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낮 12시쯤에 이 투표함을 개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업 결과가 나오면 이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2년 그 언론사 총파업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최남수 씨는 이제 본인 때문에 이게 일이 얽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본인 때문에 이렇게 일이 얽혔는데
일부 구성원들이 위법행위로 자기가 출근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쪽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유체이탈이라고 할까요? 자꾸 이제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할까?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노조가 파업에 나서게 되고 회사는 다음 수가 뭘까요? 구분홍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까요? 글쎄 뭐 경고는 하기는 했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방통위가 뭐 이명박 박근혜 때의 방통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사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그런 식으로 인사권을 휘둘러봤자 이미 MBC나 KBS에서 보여줬듯이 네. 공정방송에 대한 거는 언론인의 근무 조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법원에서 이렇게 번번이 또 깨지면은 또 YTN의 채널 재승인 심사 같은 게 있을 때 그게 또 감점 요인이 되고 네. 또 이제 노사 갈등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방통위의 또 기조기 때문에 그렇죠. 제허가 조건 아닙니까 그게? 네네 그렇죠. 이게 함부로 하기만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구본홍 때나 배석규 때처럼 이렇게 자기의 뭐 출근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가한다면은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으로 YTN 사장 날릴 수는 없나요? 뭐 지금 날릴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네, 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지금 YTN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삼법상 이사회가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거를 만약에 최남수가 뭐 자격 미달이다라면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지금 공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또 지금 이제 최남수는 뭐 지속적으로 뭐 인사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뭐 유일한 기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인사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노사 합의를 파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좀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YTN에 계신 분들이 아주 험난한 또 지난한 싸움을 또 벌이시게 됐는데 어때요? 그 지금 투쟁의 대우가 탄탄합니까? 아니면은 느슨합니까? YTN의 뭐 출근 저지 투쟁 과정을 보면은 아직 뭐 YTN 구성원들이 좀 끈끈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많이들 나오셨고 뭐 이렇게 강렬하게 좀 저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찬반 투표함을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마 반대가 더 많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아주 YTN 사태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장이 좀 뭔가 노조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상됐던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때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네. 상상을 초월한다. 징계할 거면서.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일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아직 뭐 이름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되게 일찍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호성 상무를 상상하면 됩니까?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 YTN 상황은 이렇고요. 문화일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 문화일보가 엊그제, 그러니까 8일 날 지면을 통해서 인터넷 유머라는 것을 실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코너더라고요. 제가 한번 기원을 찾아서 그 아이서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봤는데 아이서퍼가 2006년부터 기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지면이. 예. 근데 2006년에도 이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코너죠. 그런데 이 8일 날, 1월 8일 날 이 인터넷 유머라는 코너가 너무 심하다라는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찾아봤는데 이거 수위가 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데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머를 긁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제목이 뭐 초보걸과 선수걸의 차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성이 모텔에 들어가면 초보는 뭐하고 선수는 뭐를 한다. 성에 관련한 지식을 뭐 초보는 어디서 배우고 선수는 어디서 배운다. 그리고 뭐 성행위 관련된 묘사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년의 여성이 자기 몸을 스스로 이제 비하하는데 뭐 나는 뭐 살찌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안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안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만 어쨌건 이건 완전히 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밖에 안 보면서 초보걸 뭐 경험걸 선수걸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들은 이걸 보고 좀 웃길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불쾌할 만한 얘기를 이면에 실어놓은 겁니다. 외모 비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그랬다고 해요. 이게 워낙 신문 구석에 좀 처박혀 있어가지고 눈에는 잘 안 띄었는데 10년 넘게 지금 이따위 성적 농담을 지면에 실은 거고요. 네. 게다가 이제 좀 미성년자도 볼 수 있는 신문에 성행위를 묘사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도가 넘었다 해도 좀 너무 심하게 넘어서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문화일보 여기자협회에서 김병직 편집국장에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게 이병규 회장에게까지 올라간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일보의 한 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이게 뭐 오피니언 리더를 리드하는 신문 막 이런 구호를 막 내걸고 이런 저질 코너를 배워놓는다는 게 뭐 말이 되냐. 2000년대 또 90년대 말에는 고급지를 표방했어요. 고급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문화일보가 지면 색깔을 황색으로 바꾼 것과 이것이 시작된 게 결부가 되나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네, 그거는 뭐 자료가 없어서 못 찾아봤고요. 사실 그 황색지 바뀐 이후로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강한 남자라는 소설 그걸로 논란을 또 일으켰고 또 신정아 씨 누드를 공개를 했어요. 지면 3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면은 완전히 그냥 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던 편집이었어요. 이런 문화일보에 뭐 어떤 문화가 이런 사고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장에서도 이 코너 가지고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요. 예. 지면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봐라라고 하면 기자들이 항상 이거를 지적을 했답니다. 이거부터 없애고 얘기를 하라고 막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데. 근데 그 유머를 일부러 넣는 이유가 뭐 가독성이 높아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가독성이 좀 있나 봐요. 그 문화일보 수뇌부에서도 뭐 이게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편집국장인지 회장인지 그 누가 말한지는 아직 뭐 확인이 안 됐는데 이번 건은 좀 표현이 저속해서 신문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많이들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문화일보의 신문 품격을 떨어뜨리는 게 뭐 그것만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이 신문의 논조를 보면은 정말 이게 뭐 석기 시대의 시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건 안에서는 이게 신문에서 가독성이 높았던 코너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일보 전지면을 통틀어 가장 가독성이 높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어쨌건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코너를 없애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없애는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징계를 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담당 부서 담당자하고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징계가 논의 중인 상황이라서 뭐 자기가 뭐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풀 죽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풀 죽었어. 근데 이게 결국 이런 코너를 유지한 거는 데스크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죠. 데스크에서는 뭐 이게 그동안 구획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인터넷 유머는 그쪽 팀에서 올리는 거를 그냥 그대로 실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뭐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거를 다 인정을 하더라도 데스크가 자기 신문 지면을 안 봤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게 너무 좀 황당한 소식이어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 시점상 지금 말씀드리는 게 괜찮나 모르겠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연설과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전과는 좀 굉장히 다르게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볼 수 있었던 게 새해 기자회견이었어요. 예. 기억을 하시겠지만 딱 1년에 그 한 번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항상 그거 할 때마다 저희 손에 질문지가 미리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을 저희가 다 알고 있었고 박근혜도 물론 이제 보고 맞춤 답변을 준비를 했겠죠. 게다가 또 추가 질의도 안 받고 또 돌발 질문을 하는 기자도 없어서 그냥 뭐 그대로 보고 이런 질문을 할 거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중계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심지어 그 2015년인가 16년인가는 기자들이 손드는 연기까지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무작위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답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게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딱 분야 정도만 나눌 것 같아요. 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경제 분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기자단이 뭐 대략적으로 뭐 질문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주제 정도만 좀 모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양측 다 이게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안 하기로 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생 라이브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좀 정권이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런 뭐 열린 기자회견을 상당히 꺼려했던 거는 뭐냐면은 단순히 말을 못해서 정도가 아니라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행여나 발언 중에 나쁜 짓이 노출되는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서 또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그런 메시지 관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면 되니까 물론 뭐 대통령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당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라면은 뭐 그런 게 큰 뭐 공포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셨을 때 어린 나이일 때 그거 굉장히 즐겨서 봤거든요. 많이 어리셨습니까? 거의 뭐 기저귀 채워 다니고 막. 기저귀는 아니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김대중 대통령 때가 98년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이때였는데. 아니 혹시 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기저귀 찬 건 아니었어요? 아 지금도. 예. 약간의 요실금이. 네. 벌써.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뭐 그때 기억이 좀 많이 나면서 이렇게 좀 소통 방법을 좀 그렇게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사주들이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우리 이정환 사장은 발표 안 합니까? 예, 그 페이스북을 하도 자주 해서 저희가 지금 손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소통 좀 하지 말라고. 네.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신년사가 저지당한 언론사 사주. 예, 알겠습니다. 뭐 사주는 아니죠, 사실 이정환 대표. 아, 그렇죠. 예. 좀 경솔한 면이 있어서요. 네. 보니까 아주 뭐 대놓고 디스도 하고 말이죠. 예. 네. 여러모로 이정원 사장 아주 재밌습니다. 페이스북이 흥미로워요. 예. 구성원들은 좀 긴장이 되시겠지만은. 네.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지요. 팔로워 91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타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어서 강경화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10시까지 모두 1,843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91%, 10명 가운데 9명은 정부 입장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9%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바나바스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양승태 블랙리스트 덮고 갈 겁니까? 님, 먼저 굴욕적 합의를 주도한 이가 누군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드라마 대장금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가 누군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배우 이영애 씨인데요. 정답자 열려라 열매님, MBC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네요. 시행착오를 딛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도울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주진우, 김어준 세 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고무줄 바지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고무줄 바지님, 제가 알바하고 있는 빵집 사장이 제품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어. 왜 그런지 알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최저임금 인상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속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면 매출 증가로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서로 잘 살아보자고요 라고 해주셨고요. 폴리스님, 정상근 기자의 브리핑 덕분에 YTN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YTN 노조를 응원합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